지금 14억 중국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에서 공개된 단 5분짜리 한국 영상 때문인데요. 최근 아시아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중국의 시청자들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앵커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장면이 생방송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오천입니다. 기자는 항상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고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취재를 간다는 말에 동료들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국장님은 직접 한국의 진실을 확인하는 특별 취재를 프랑스 다큐팀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중국에 있는 언론이 모임에서 만난 클라라와 함께 한다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지만 그런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싫었어요. 같은 곳을 보고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국장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최근 기사들을 검색했어요. 경제 위기, 청년 실업, 사회적 갈등, 그리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을 잠재적 경제 위기국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한국 관련 기사들 대부분이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반중 감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나와 클라라는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진실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평소와는 다를 것 같아요. 클라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을 진실이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역동적인 도시 서울, 세계적인 기업들, 한류 문화. 책에서 그려진 한국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괴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기자가 한국의 진실을 찾아가는 7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여정이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실을 발견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리셉션 직원은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로 저희를 응대했습니다. 나는 직원의 친절한 태도에 놀라워했어요. 그는 여행 전 가졌던 걱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나는 한국에서 불편함을 느낄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예상 밖이었어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취재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 모두가 신호등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는 않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규칙을 잘 지키네요. 근처 카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커피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는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책을 읽는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취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안내가 다국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정말 외국인을 배려하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클라라도 웃으며 맞아요. 저도 파리에 처음 온 관광객들이 얼마나 언어로 고생하는지 알거든요. 여기는 그런 면에서 정말 친절하네요.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방문, 스타트업 허브 탐방, 한국 가정 방문, 그리고 KBS 방송국 인터뷰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는 일정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아직 한국에 온 지 몇 시간 안 됐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도심을 걸으며 곳곳에서 실내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누군가 두고 간 우산이 그대로 있었고 카페에서는 자리만 맡아둔 채 아무도 없는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한국 사회의 큰 틀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한 대학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학생들이 가방과 책을 테이블에 두고 음식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조금씩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클라라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학생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답해 주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배워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죠.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나는 취재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의 번화가를 돌아다녔습니다. 화려한 쇼핑몰과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자오천은 계속해서 실내의 문화를 관찰했어요. 그의 시선은 이제 사물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하철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핸드폰 소리는 물론 큰 대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시끄러운 소음과 혼잡함을 생각하면 천지 차이였어요. 이렇게 조용한 지하철은 처음 봐요. 베이징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사람들이 전화통화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클라라도 깜짝 놀랐어요.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토록 조용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자석이었어요. 붐비는 시간임에도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죠. 그러다 노인 한 분이 타자 멀리 있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일반석에서 일어나 양보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것 같았어요. 와, 이건 정말 감탄했어요. 배려가 습관인 사회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클라라도 동의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 시민의식이죠.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있는 지하철은 보기 힘들어요. 파리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조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더 관찰하면서 또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지하철 출입구에서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탔고 내릴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새치기를 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를 보니 주변 사람들이 먼저 길을 비켜주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배려심은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나는 궁금해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학교에서부터 이런 공공예절을 배워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받거든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이런 교육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작은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내릴 역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 안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나의 눈에는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예의를 중시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나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더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공원은 안전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운동하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환경, 자전거 도로를 질서 있게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공규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감시카메라가 없어도 규칙을 잘 지키네요. 중국에서는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부의 감시보다 내면화된 규범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거죠. 공원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게임이 끝난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겠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작은 길거리 가게에서 음료를 샀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음료를 건네며 웃음으로 인사했어요. 그 작은 친절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일상이 된 사회라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배려와 질서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요? 중국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이 경험을 전달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길, 우리는 작은 골목에서 특이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무인 카페라고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계산대도 직원도 없었어요. 손님들이 스스로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죠. 테이블에 다양한 원두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키오스크로 원하는 음료 계산하고 자동화 기계에서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음료를 꺼내 원하는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감시 카메라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정말 돈을 제대로 내고 가나요?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여기는 5년 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가는 모습에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감탄이 교차했어요. 중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물품을 보충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에 여행 오셨나요? 우리 카페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는 기자임을 밝히고 이 카페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돈을 낼까 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매출은 정직하게 나오더라고요. 좌우천이 궁금해했습니다. 손해를 보신 적은 없나요? 카페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가요.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서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기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신뢰가 문화가 된 거죠. 카페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양방향이에요. 제가 손님을 믿으니 손님들도 그 믿음에 보답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카페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음료를 고르고 자신이 마신 만큼 돈을 내고 갔어요. 이런 시스템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까요? 좌우천이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시도하고 있어요. 무인 편의점, 무인 도서관, 심지어 무인 세탁소도 있죠. 물론 완전히 무인화된 곳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좌우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클라라, 이건 단순한 결제 시스템 이상의 문제 같아요. 사회적 신뢰의 문제죠.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누군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작은 시스템 하나가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걸어가는 길, 우리는 계속해서 무인 카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고민했어요.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마다 차이가 커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신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마 한국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문화가 형성됐을 거예요. 내일은 한국의 기술력을 볼 예정이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놀라웠어요. 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문화는 쉽게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클라라, 우리가 원래 취재하려던 한국 경제 위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본 건 오히려 건강한 사회 같은데. 그의 말에 저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한국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경제적 위기보다는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된 안정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와서 보는 거예요.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인 카페 하나로 사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보인 신뢰의 문화는 분명 한국 사회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좌우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 것들이 중국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만난 좌우천은 어제와는 다른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취재용 카메라와 노트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에서 오늘의 일정에 대한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볼 수 있겠네요. 솔직히 중국의 기술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어떨지 궁금해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가이드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하며 삼성의 역사와 현재 위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3나노 공정 기술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죠.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자오천의 눈은 더욱 커졌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기술을 설명하는 엔지니어의 이야기에 우리 둘 다 감탄했습니다. 투명한 방호복을 입고 클린룸을 구경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작은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오직 몇 개 국가만 가능한 겁니다. 미국, 대만, 한국. 이 3국만이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국도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지나 인공지능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삼성의 AI 기술과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자율주행, 스마트홈, 의료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자제품 회사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소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했어요. 수소 충전소에서 차량의 연료를 채우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5분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배출물은 순수한 물뿐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나는 운전대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량이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며 교통신호를 지키는 모습에 그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정말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경제 위기에 있을 수 있죠?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은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도전받고 있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인의 DNA예요. 그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지만 인적 자원과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위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한국 경제 위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클라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위기라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창업자들은 인공지능, 바이오 테크놀로지,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자신감 넘치게 세계 시장을 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창업자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우리의 시장은 전 세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어요. IMF 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창업자는 말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오직 사람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니까요.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저는 이미 2번의 창업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죠. 실패에서 배우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20대 여성 창업자의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젊은 창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경제 위기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한강공원에서 잠시 쉬며 우리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술력, 창의성,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자산인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모든 국가가 도전과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죠. 한국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우리는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였어요. 그것은 경제 위기를 넘어서는 강한 추진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클라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요? 본사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원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지만 본사의 기대와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진실을 전해야죠. 우리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요. 그게 기자의 사명 아닐까요? 맞아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네온 사인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KBS 방송국을 방문하죠. 한국 미디어가 자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한국과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한국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보도는 어떨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 그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KBS 방송국을 방문해 송민재 PD와 인터뷰했습니다. 취재에 앞서 방송국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포스터와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크네요.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정말 인기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보도되고 있죠. 저의 말에 클라라도 비슷한 상황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문화는 인기 있지만 경제 뉴스에서는 주로 위기와 문제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송민재 PD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인상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방송국 내부로 안내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송민재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우리는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부터 던졌어요. 한국 미디어는 자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나요? 해외에서는 주로 위기에 관한 뉴스가 많은데요. 송민재 PD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었어요. 물론 한국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업, 저출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죠. 우리 미디어도 이런 문제를 자주 보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요. 그게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우천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뉴스만 해외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송민재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미디어의 특성이기도 해요. 한국 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뉴스보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더 관심을 끌죠. 해외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는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하나요? 송민재 PD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해외 소식을 전할 때 주로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상황을 더 많이 다루죠. 프랑스의 시위나 중국의 경제 문제 같은 것들요. 이건 전 세계 미디어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함에 저도 클라라도 감명받았습니다. 송민재 PD는 계속해서 미디어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미디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자극적인 뉴스에 치중하기도 하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미디어의 책임이니까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솔직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송민재 PD는 단순한 질문에도 깊이 생각하고 답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디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시각만으로는 진실의 일부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송민재 PD가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 와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왔어요. 중국인을 싫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신뢰와 배려가 일상인 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력,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클라라도 비슷한 생각을 나눴어요. 프랑스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는 많이 달랐어요. 물론 모든 나라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한국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역동성과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송민재 PD는 우리의 답변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직접 경험의 힘이죠.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와 직접 체험한 현실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기자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주었습니다. 미디어가 현실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필요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도해왔을까? 우리 미디어가 만든 편견은 얼마나 깊은 걸까?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디어는 편견을 만들기도 하지만 깰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기자라면 지금 우리가 본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죠. 비록 그것이 기존의 통념과 다르더라도요. KBS 건물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걷는 동안 우리는 미디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기자로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상을 보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제 위기? 그런 것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를 보았어요. 중국인을 싫어하는 한국인, 오히려 다양한 언어로 환대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그대로 보도하면 본사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한국 경제 위기 기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진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본사에 연락해서 취재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해 볼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주제로요. 기존의 편집 방향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한국 경제 위기 특집 대신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실을 보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상대로 양쪽 모두 반대했습니다. 제 국장님은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기사가 아니다며 초기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클라라의 상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자의 사명이 아닙니까? 진실을 전하는 것. 우리는 단호하게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각자 생방송으로 리포트를 전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방송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본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실을 전하겠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클라라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옆방에서 중국 방송국과 연결해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각자의 방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아닌 기회의 나라입니다. 제가 본 한국은 경제 위기에 허덕이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친절했으며 신뢰와 배려가 일상인 사회, 첨단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강점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장님부터 동료 기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 리포트에 반응을 보내왔어요. 예상대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웨이보에는 비난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며 더 편견 없이 진실을 전하는 진정한 기자가 되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직접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